해석하는 게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경영을 배운 친구들은 경영학적으로 사고하는 것, 경제를 배운 친구는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참 중요할 수 있겠죠. 대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공했는지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의 전공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 정의. 이거 영어로 뭡니까? justice. 그렇죠. 다 justice입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 얘기하느냐? definition이죠. 저는 수학가입니다. 수학은 모든 것이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일직선에 있지 않는 세 점들을 연결한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이런 삼각형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정리,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정리? 피타고라스 할아버지의 정리 맞죠? 삼각형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죠. 우리 수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를 정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 정의가 좀 궁금했어요. 왜 정의를 할까? 1 더하기 0이 1이 된다는 것은 수학과에서는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당연한 건데. 네. 목욕의 신, 하일권 작가의 그럼 허군 자신의 기준에서 멋있는 인생이란 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게.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정의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 웹툰의 한 점을 봐요. 멋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 뭘까요? 뭐가 멋있는 인생일까요? 멋있는 인생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앞에 앉으셔가지고 맞죠? 본인이 생각하는 멋있는 인생이란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지 많은 걸 경험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멋있는 인생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멋있는 인생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저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그렇죠. 공감, 동의, 위투. 뭐라고 생각해요? 네, 하고 싶은 일 하고. 맞습니다. 근데 또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릴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멋있는 인생이란 정의, 30살쯤 됐을 때 멋있는 인생 뭘까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적어도 최소 K5 정도의 차는 사고, 그리고 한 5천 정도 이상은 모아져 있고, 때로는 결혼을 했다면은 빚을 냈더라도 아파트 한 채는 있고, 우리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거 있죠. 추석 설날 때 우리가 왜 거기 가기 싫합니까? 결혼하라, 취직을 했냐, 애는 낳았냐, 안 낳을 거냐, 뭔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인생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맞죠?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정의, 데피니션. 멋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 이제 강연을 하러 김재동 씨가 왔었어요. 김재동 씨가 와서 이제 강연을 듣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어요. 김재동 씨가 그렇게 강연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정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좀 오해하고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해석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그걸 배 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정의하기에, 당신의 워딩에서는 그게 종북이다. 그러면은 그래 난 종북 맞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 무상복지가 필요하다 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데 그게 당신의 생각에 그거는 좌파고 빨갱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 좌파고 빨갱이다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알고 내 주위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안다는 거죠. 나는 종북이고 좌파고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애들을 위해서 도와주자는 게 종북이 아니면은 난 종북이 아닌 거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네,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흘러갈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키워드입니다. 정의.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일상에 인문을 입히다. 일상을 한번 정의해봅시다. 그리고 인문이란 무엇인지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 인문을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할 건 뭐겠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정의입니다. 욕심이 있다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상이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오늘도 수업을 들을 것이고 내일도 수업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수업을 들을 겁니다. 오늘도 학교 마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되고 내일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되고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학점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생 윤태호 작가는 이렇게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윤태호 작가님도 그 사실 작품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제 미생이라는 뭐 작품도 그렇고 이 좀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공감을 하셨는지. 그 미생 연재할 때 선차장이라는 막걸리 주고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 어린이집에 아이 맡겼다가 그 남자 주인공 일하게 가서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그 어린이집에 있던 우수한 아이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1층이 어린이집이었고 그때 제가 저희 아이를 좀 길게 그날따라 맡기는 바람에 오후에 제가 찾으러 갔는데 그 집 안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 정일반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대사로 썼던 게 우리가 행복하자고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 어떤 뭐 특별하게 제가 크루즈 여행을 못 가거나 어디 여행을 못 가서가 아니라 일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년 전에 남극 세종기지를 갔다 왔었는데요. 세종기지에서는 워낙에 주변이 척박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룰을 어마어마하게 탄탄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바로 징계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 공간까지 가야 우리는 일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그 일상이 무너졌을 때는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 나, 그 다음에 내 가족, 이렇게 내 구성체 이 모든 부분이 그 일상적인 어떤 언어로 보람 있게 채워져야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희 씨, 이게 좀 윤태호 작가님이 하신 얘기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아야 모든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솔루션 줄 때 집에 가셔서 일상생활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시라. 뭔 소리야? 정신부터 챙겨라. 정신부터 챙겨. 여러분 일상이 제대로 있습니까? 윤태호 작가는 일상 어떻게 정의하죠? 나, 가족, 구성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태호 작가의 정의인 거죠. 이걸 놔뒀네. 그렇다면 저는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뭡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삶은 하루의 반복적인 집합입니다. 또 수학적 용어 나오네요. 집합. 하루의 반복이고요. 그럼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제게 있어서 일상은 매일매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내일 하루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일주일 후의 나의 모습, 1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의 정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일상의 정리는 뭘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인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죠. 요즘에 다 맨날 기업에서 뭐라 합니까? 인문학적 인재, 인문학적 인재 요구하니까. 인문. 출발은 여기입니다. 인문학이 이렇게 열풍이 된 거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한 차례 왔을 때 얘기를 하죠. 리버럴 아트. 이거 인문학입니까? 인문학은 영어로 하면 휴머니티죠. 휴머니티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해설해보자면 인문 교양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항상 얘기했던 건 뭐죠? 자기가 대학교 때 캘리그라피, 글씨체 그거 하는 딸을 공부했던 게 맥을 만들 때 그 컴퓨터 최초로 서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인문 교양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상하게 인문학으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인문학이 팍 열풍이 봅니다. 아이폰의 열풍과 함께. 두 번째, 요즘에 어떻게 했습니까? 알타고. 항상 얘기하죠. 요즘에 변호사, 회계사 바로 없어질 거라고. 이제 우리는 로봇과 싸워야 돼요. 로봇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인간이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문학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문학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문학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또 인문학적 사고죠. 예. 인문학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인문학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대학생 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이거를 명확하게 하나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세 가지의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문학적 정의.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도착한 집. 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나, 환기기가 뭐래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싸은 것도 모자라 바닥까지 책으로 한가득. 무려 2,300권? 정치, 사회, 미술, 철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진열된 책들. 많아요. 신문 배달하는 게 월급이 한 50만 원 되는데 생활비만 한 3,4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한 20만 원 책 구입을 합니다. 이게 공부를 해야 모든 걸 8만 원 구입해서 모자 보면 결판장에서 품절량이 구입을 하고 어디서 헐책방에 가서 구입이 됩니다. 책을 딱 구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기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이건 1년에 400권이 넘는 독서량. 그야말로 대단한 책사랑인데 책은 경기 사실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좋은 책을 읽으면 나쁜 생각 가지고 있어. 정신을 살찌우게 해줄 책 추천도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생활하고 있는 걸 깨닫는 것이고 삶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결심이 느낍니다. 비양만 로마 제국 해방가 에드워드 비브니 센책 읽었습니다. 그 같은 경기 41권 중에서 작년 국가 발전 읽어봤습니다. 어딜 가? 하나 아니겠죠. 뭐요? 모든 수상료 어딜 가? 예, 정신이 가난한 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예. 그 뭐라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안 읽어봤다, 모른다, 대화가 안 된다고 하죠. 예. 첫 번째 인문학의 정의는 인문교양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자극받고 자극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인문학인 거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최사장이라는 작가의 지대 논략,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공통분모다. 그리고 인류의 공통분모는 내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금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분모, 그것을 교양, 인문학이라고 부른다. 소개팅 갑니다. 앞에 여자가 앉아있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남자는 항상 뭐합니까? 취미가 뭐예요? 무슨 영화 좋아해요? 그게 결국 뭐죠?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거를 찾아내야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대화가 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랑 나랑 좋아하는 거랑 한 개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고 만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학교마다 뭐 서울대도 그렇고 하버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장도서, 대학생 권장도서 100권 이런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지성인이라면은, 대학생이라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 되고, 사회로 나갔을 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미팅을 하게 되고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일 말고도 그 사람과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아니 인간적인 스킨십이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권장도서였던 거죠. 당연히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예,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교양이라는 거죠. 최소한 상대방이 읽어봤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그렇다면은 이런 인문교양으로서의 인문학적 인재,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이거에 맞는 인문학적 인재는 뭘까요? 뭐 그렇겠죠.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교양적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을 애써 하는 친구들. 그런데 회사를 가봅시다. 책 읽을 시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까먹고 이거 진짜 없습니다. 돈 많이 주는 대기업 같은 데 가죠. 뭐 집에 오면 10시, 11시인데요. 맞죠? 씻고 나면 12시고요. 그 다음 아침에 7시 반,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 바쁘죠?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애써 이렇게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거냐? 아니면은 배부른 돼지가 될 거냐?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배부른 돼지가 될래?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인문학적 인재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배고플지 몰라도 나중에 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게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하나의 인문학을 정의를 해봅시다. 말씀 좀 묻겠소. 경기국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이 뭐예요? 회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따지면 천민이냐 양반이냐? 노비요. 아, 넌 노비냐? 아니 근데 이 시간에 그럼 지금 가는 어디 가는? 다시 주인님한테. 예, 뭘까요? 두 번째, 요즘에 어떻습니까? 구조조정 칼바람 장난 아닙니다. 제 친구가 요즘 한참 이슈가 됐던 두산 인프라 코어 있죠? 제 친구가 거기 인사팀입니다. 자기 동기들을 자기 손으로 자르고 있어요. 미치죠. 지금 그래서 걔 주말마다 학교 도서관 가서
공사 시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배 만드는 회사죠. 올해 처음으로 둘 다 한 척도 수주를 하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제가 거제도도 납품을 자주 가는데 분위기 싸늘합니다. 동네가 8시 지나면은 죽어요. 거제도 전체가. 그만큼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롯데는 아예 뭐합니까? 롯데를 망하게 할 아이디어를 찾아라는 공모전을 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망하게 할 아이디어를 공모를 내서 그럴 거면은 내가 이걸 하겠다. 왜? 나는 죽기 싫으니까. 생존을 위한 사투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기업이 항상 요구하는 게 응답하라. 인문학적 인재들이야.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논술 형태의 인문학 소양 논술 테스트를 하고 국민은행은 인문학서적 10개를 게재하라. 10건 뭘 적을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뭘 적어야 될까? 복 받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10개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힘든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실제로 작년 하반기 출제 문항입니다. 인류는 크고 작은 변화를 계기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 본인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류 역사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인류 발전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서술하십시오. 적으셔야 됩니다. H맨 시험치러 가서 여러분이 이걸 제한된 시간 안에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뭘 적어야 됩니까? 보자. 아이고, 어떤 사건이 가장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뭔지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아이폰의 발명이다. 시대가 이렇게 스마트 세계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술을 해나갈 수 있겠죠. 왜 아이폰이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느냐. 또 누구는 세탁기의 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여성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양성평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양성평등의 세계가 세탁기의 발명을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또 누군가는 증기기관의 발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뭐다? 내가 생각하는 혁명은 뭔지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왜 이거라 생각하는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국민은행. 기아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약속하십시오. 행복이 뭡니까?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뭘까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고단한 하루가 끝났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기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다시 또 다른 일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저의 하루 중 행복한 시간 또 바뀌겠죠. 아기 젖 물리고 있을 때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게 뭐죠? 당신의 일상 행복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행복한가? 그래서 나는 그 행복한 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가? 어떻게? 결국 기업에서는 네가 하루에 뭘 하고 지내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세 번째, GS 리테일. 한국사 학습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그럽니다. 우리 왜 역사를 알아야 될까? 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질문들의 공통점. 여러분들이 짧게는 올해부터 길게는 2, 3년 후에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작성을 해야 돼요. 현실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짜내야 됩니다. 결국 뭐냐? 관통하는 거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우리는 다 고등학교 때 수능 치고 나면은
부모는 얘기하죠. 대학 가면은 다 남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니 하고 싶으면 다 대학 가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또 뭐합니까? 다 취업하고 나면 다 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또 취업하고 나면 뭐합니까? 다 모든 걸 또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다. 뭔가 이미 정해진 길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스스로 결정하고 정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우리 주인님이 원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인문학적 사고력으로서의 인문학을 정리를 한다면은 어떤 인재가 인문학적 인재일까요? 이렇게 사고하는 인재. 사고가 뭐죠? 그렇죠. 적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적용이라는 단어가. 진중권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시험을 위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 학점 받는 능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능력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겠죠. 여기에 창의력이 필요한데요. 문제를 발명하고 제기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창안해내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 딸려 나온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을 해낸 사람들은 차고 넘칠 겁니다. 딸려 나온 계산 문제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 다 하죠. 알파고가 다 해봅니다. 알파고가 못하는 거 뭡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라고 얹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노가다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수준의 지적, 생각, 사유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노가다. 둘 중 한 개밖에 없어요. 인문학적 인재. 이게 문제다라고 던질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인문학적 인재가 됩니다. 세 번째, 또 인문학을 어떻게 정해볼까요? 이성복 시인의 에세이를 한번 끌어와보자 합니다. 네 보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이런 작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일상적인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의 끊임없는 이행이다. 예술이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라면 예술은 일상적인 삶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즉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느낌의 세계. 가장 진한 느낌의 세계 어디죠?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 여자친구 만나고 남친구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손 탁 잡을 때 그 찌릿함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루를 진하게 데이트를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요. 온 오감이 막 남자친구에 빠져들고 여자친구 빠져들고 하니까. 언제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오래되고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잡아도 아무 느낌 없어요. 키스를 해도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 아니면 나를 만나줄 사람이 없으니까. 맞죠? 얘랑 헤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두려우니까. 그런 익숙함에 세계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시 느낌의 세계, 계속 설레는 그런 세계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설레임보다는 편안함이 자리 잡나요? 설레임이 없는 사람, 편안함만 남은 사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그대여 오늘 내가 말해줄게. 그댈 향한 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하나 말해줘야 한다면 들어봐요. 그녀가 곁에 없다면, 그대가 곁에 없다면 코끝이 시려지는 게 그대는 영원한 사람. 떨어져 있어도 난 너를 이해하고 믿어줄
닮아가며 너 많이 사랑해야지. 장봉준은 뭐합니까? 편안함만 남은 사랑.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랑의 그 설레는 없습니다. 근데 장범준은 그 편안함을 자기만의 사랑으로 재정의를 하고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실제로 뭐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신 분도 여기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결혼하신 분들 집에 가면은 어떨까요? 남편을 만났을 때 설렐까요? 네.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해지면은 도종환 시인이 썼던 가구, 그 가구라는 작품에 한 구절처럼 되죠. 가구끼리는 말이 없다. 그 세계, 너무 익숙해서 편안해진 그 세계를 다시 생경한 느낌의 세계로 바꾸는 그것, 그게 뭐냐? 인문학이라는 거죠.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시 사실을 느낌의 세계로 바꾸고 안전을 위험한 세계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그 불편함 속으로 나를 뛰어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삶 그 자체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게 인문학을 또 정의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런 정의에서의 인문학적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 잘난 머리로 이해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건 진실이고 저건 아니다. 그 사람은 옳고 딴 놈은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당신 팔과 가슴을 봅니다. 팔과 가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침묵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흡사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 무엇으로 이해한다는 건가요? 머리로 웃기지 합시다. 머리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 사람 계속 만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설레지 않으니까 나를 끌리게 하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왜냐면 이 사람을 계속 만났을 때 나에게 득되는 게 없으니까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거를 느낌의 세계로 바꾸는 노력이 인문학이 있다는 것이죠. 나니까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느낌의 세계는 항상 이런 거예요. 나만이 살 수 있는, 남이 아니라 나만이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느낌은 나 혼자 느낄 수 있는 아주 단독적인 거거든요. 치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빨 썩었을 때 아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야, 나 이빨 너무 아파 이러면은 뭡니까? 그 친구도 이 치통에 대해서 아프다는 걸 알죠. 근데 그 친구가 아픈 거하고 내가 아픈 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디테일은 달라요. 근데 치통하면은 보편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치통, 이거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삶은 내 친구의 삶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디테일은 다르죠.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는지가 다르니까. 지금까지 그럼 해봅시다. 일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했죠. 인문교양을 위한 인문학, 그리고 주인님이 원하는 인문학, 그리고 생생한 느낌의 세계로서의 인문학. 이렇게 3가지의 인문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인문학을 내 삶에 입혀서 내가 인문학적 인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왜? 가장 실용적으로 따지면은 기업이 이런 인재를 원하니까. 봅시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난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봐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1년 40만 원 벌 수 있지 않냐, 벌 수 있겠죠. 근데 그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래를 한 달 뒤든 1년 뒤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늘 땀을 흘리고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디자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 힘든 일 하는 거 사람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뒤나 6개월 뒤가 깜깜한 상태라면 오늘 하루는 전혀
1m 밖에 나가면 절벽인지 나발인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이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그거라도 해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람은 그게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런 반대 생각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나 맥락이나 어둠은 다 존재를 하는데 근데 지금 다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 미래를 디자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그냥 니들 그러면 남 탓하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지. 뭐라도 해야지 지금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 운전하고 갔다가 기름 떨어져서 이렇게 섰을 때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최소한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을 넣어주듯이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최악의 절망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복지잖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주변 환경이나 사회 여건 자체는 충분하지 않은데 오늘 하루 당장이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우기엔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맹고 떨어냈어 우리는? 아니 나는 꼭 그렇게 미래 꿈에 대한 관련된 디자인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뭐든 해보는 것도 결국 디자인에 속한다는 생각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백수들에 대한 한 가지 더 변명인데 내가 전혀 수입 없이 작업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한정 나오지 않는 곡을 기다려요. 모든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가족들이 못난이가 되면서 내 가족들이 나한테 고통당하면 나도 당장 뭐 내가 뒤질 것 같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무슨 사이드잡이라도 하나 구하면 당장이라도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다 좋은데 그 알바 자리 한 번으로 내가 갔을 때 내가 다시는 이 작업실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시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예를 들면 그냥 뭐 단순 노동의 일을 했는데 그 맛을 보면 나 예를 들면 나는 뭐 작가가 되고 싶은데 다시는 작가가 되려고 하는 길에 못 올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꿈을 지켜라.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본인들 힘든데 나태한 자라고 몰아세우는 아니 근데 여기서 이 대화에서 신해철하고 허지웅하고 조금 다른 입장이죠. 어떤 입장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다시 또 절레절레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없습니다. 신해철 씨는 그냥 그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입장이고 허지웅 씨는 그래도 당장 뭐라도 해봐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가요? 이 뭐든 해봐라 이거랑 그냥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냅둬라 이런 느낌.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근데 틀린 게 아닌 거 알죠? 네. 계속 얘기하는 건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신해철은 복지를 얘기합니다. 복지 뭐냐? 최소한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국가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내가 거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니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은 해주라. 그거 역할이 복지죠, 맞죠? 그 얘기를 신해철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국가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허지웅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국가가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한참 이슈되고 있는 흑수저, 금수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다는 이 사회 구조적 문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회를 만든 어르신들의 기득권의 그런 행태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부자에게는 증세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약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을 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댓글들을 보면 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니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 말 하고 있을 시간에 댓글 쓰고 있을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읽어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주체가 다른 겁니다. 국가가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갖고
계속 허중하고 신해철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야기 계속 맴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정치의 문제니까 뭐 투표 잘하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뭐죠? 우리가 인문학적 인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How to,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요즘 신세계에서도 한창 정용진 회장이 인문학 가서 얘기 많이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진중을 했던 얘기. 인문학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원하는 건. 네. 각각의 정의, 세 가지 정의를 했죠. 그 세 가지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인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제 생각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 위해선 독서 모임 꾸준히 하는 거죠. 책 많이 읽고. 실제적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겐 청춘의 문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내 가슴에 지금 생각나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되새겨보는 그런 문장이 있느냐 있는지 얘기죠.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인문학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책을 몇 권 읽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책에서 말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냈는지가 아니는지요. 매일 제게 자괴감을 줄 만큼 멋진 뇌를 갖고 있는 메르스케어 안준희 대표, 그리고 철학자 김용철 교수님을 만났을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세계와 두 분의 공통점에는 암기력이 있었거든요. 툭 치면 툭 나올 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문장을 몸에 새긴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꼭 맞는 자신의 행동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부법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죠. 뭐 좋은 말 많잖아요.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건 그 순간 좋은 거, 좋은 기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뭘까? 이 문장을,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삶과 그 문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경험한 거죠. 제게도 작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학교 교양 과목 때문에 읽기도 싫은 에리 브롬이라는 작가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또 대학생 단체 동아리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강연회를 이제 직접 만든다고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초대를 하지 못했었고 2월달에 그런 연락들을 다 했었는데 5월달에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공의해가지고 모르는 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받았죠. 강동원입니다. 이러니까 혹시 강동원 씨 맞습니까? 이러길래 예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보생명 신창재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님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재산 3등 의사지만 CEO가 되고 CEO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분이죠. 옛날에 그때 뭐 대학생이니까 무턱대고 강연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홈페이지에 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 남기고 뭐 이메일 있으면 이메일 보내고. 근데 이분은 연락할 길이 없죠. 그냥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고객 문의란 Q&A란 있죠. 거기다가 신창재 회장님 모셔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방에 있고 대학생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강연은 못 드리지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멋진 열정과 도전의식, 열기를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큰 가르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2월달에 그걸 보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야 됐구나,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3개월 지나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쉬지도 않으셨나 봅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강연 요청 하지 않았느냐. 예, 했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연락 못했고 혹시 서울에 올라올 일 있으면 연락을 해라. 내가 차 한 잔 대접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알죠? 이런 연락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기회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날 픽스 시켜야 돼요. 근데 참 운 좋게도 그때 제가 한 3주 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럼 20일 어떤가? 괜찮은가? 얘기했는데 20일 제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취소해야 되겠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종이가 넘어간 소리 들려요. 자기 일정을 체크했는가 봐요. 19일날 되느냐? 이렇게 하길래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때 보자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큰 물에서 놀려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지방 출신이 많고 그 중에서도 경상도 출신이 가장 많다. 즉 너희들은 성공 DNA를 타고 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조심히 올라오라고. 자, 저는 이제 이분을 만나기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웃기죠? 그냥 홈페이지에 글 하나 썼는데 회장님께서, 대기업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남은 3개월 동안 아주 고민이 되는 거죠. 만나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면서 혼자서 막 그 사람 인터넷 검색해보면서 기사를 막 찾아보면서 의사인데 의사를 내려놓고 CEO가 됐으니까 그럼 의사와 CEO의 연결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사고하는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나? CEO의 고민을 얘기해야 되나? 혼자 막 정리해가 지불 리스트를 만들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소유나 존재라는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운 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그 만나기 하루 전날 그 부분을 읽습니다. 여기 부분 각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대화 때마침 그 대화 챕터를 제가 본 거죠. 그걸 대화 챕터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것도 아니지만 펼치다 보니까 대화 챕터 나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질문을 할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질문한 거에 답을 하고 있죠. 그럼 그 답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 뭐 할지 그거에 대해서 내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주고받고가 안 되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그냥 하고 끝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를 소유로 하려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화를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순간 거기에 있음이고 거기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고 그냥 답변을 하면은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럼 그 사람이 또 답을 하겠죠. 또 답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내 생각을 또 한 번 더 말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야기가 확장되고 확산된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내가 불렀냐고요. 자기가 궁금하니까 불렀잖아요. 맞죠? 내가 궁금한 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궁금했던 거죠. 네. 그냥 뭐 딱히 준비할 필요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갔어요. 가서 앉았더니 오시느라 고생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뭐 그 전에 준비했던 질문들은 실제로도 그 자리에서 필요가 없었고 내가 당신 앞에 서기까지 있었던 대학 생활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내가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회장님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주시면서 대학 생활 참 재미있게 하고 있구나 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인생의 문장은 그건 거죠. 대화를 소유하려는 것인지 존재하려는 것인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결국 문장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자극을 받는 거예요. 매번 새롭고 다른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맨날 만나는 친구들 만나죠. 학교에 있다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친구 둘이서 맨날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네. 매일같이 똑같은 느낌이고 똑같은 자극입니다. 그건 더 이상 자극이 아니죠. 아까 이성복 씨가 했던 사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느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만 계속 같이 다니고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동아리 참여하려고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하려고 새로운 공모전 하려고 하는 건 위험하죠. 불편하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저도 우연히 그냥 대학생 때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강연회 같은 거 있어요. 막 찾아다녔어요. 무조건 항상 이렇게 인증사진 찍고 다녔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진을 안 찍게 되었었고 그냥 그 느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거는 제 방에 있는 서재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지금 보니까 한 500몇 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책을 아예 안 읽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수능 치기 위해서 필요한 단편 문학 이런 거 있죠. 그것만 읽었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었어요. 그러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23살 때부터 책을 읽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 읽기 시작했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읽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두 번째, 진중을 제기했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 창의력이 필요하겠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은. 이 문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사람이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죠. 구상과 창작 사이에는 그림자가 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발상하고 그게 작품이 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긴 거리가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와 작품에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보는 거죠. 저의 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유니백스포라는 행사를 만들었어요. 대학생 대외활동 박람회입니다. 서울에 제가 대학생 그 YLC라는 동아리 회장을 하다 서울 올라갔었는데 제가 대학생활 할 때만 해도 부산에는 대외활동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그런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 아까 신창 회장님 얘기했듯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인식,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가 있고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 근데 이게 그 인식의 세계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애들보다 우리가 왜 실력으로 진짜 질까? 그런 물음 때문에 저는 YLC라는 동아리를 했었고 그 동아리가 전국 연합 동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 만나서 볼 수 있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고 경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큰 차이는 없더라. 첫 번째 저의 문제 인식. 진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는가? 이 현실을 문제로 인식을 한 거죠. 두 번째, 정말 그럴까? 진짜가 실력으로 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이거를 실제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의 답은 실력을 우리가 쌓던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력을 쌓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경쟁했을 때 지지 않을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유니백스폰 대학생 대학 박람회를 봤었어요. 그 친구들은 기회도 많은데 다 서울에 있는 애들 우선 뽑고 하는데 그 정보들을 또 다 같이 모여 나누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유니백스폰 행사를 제일 처음 기획했던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산에도 이 행사를 해보고 싶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흔쾌히 그래 한번 부산에서 해봐라 라고 이제 응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해결 방법은 이런 행사를 부산에도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알려주자라는 거였죠. 왜냐, 애들이 정보를 모르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택한 거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공모전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막 18관왕 해가지고 막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만 있잖아요. 박신영 씨 이런 사람 맞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해결 방법은 거고, 나의 해결 방법은 이런 걸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런 행사, 큰 행사 하려면은 이런 자리에 참여하려는 단체가 필요하겠죠. 근데 단체가 있습니까, 부산에? 그때만 해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가서 이런 행사 있는데 같이 해볼래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리고 같이 하려는 친구들이 필요하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죠. 그럼 박람회 같은 거 하려면 적어도 2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해요. 조직도 없고 단체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럼 우린 머리로 생각하면 뭡니까? 하면 안 되죠. 왜? 저는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5학년 1학기였거든요. 5학년 1학기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해보고 싶었던 거죠. 왜? 이 생각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내가 느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이 생각 실행을 누가 할까? 5년 후에라도 누가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물음을 던져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공식 후원해주는 단체를, 기업을 섭외할 수 있었고, 많은 친구들도 함께하게 동참했었고, 잘 성황리에 개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원래 서울에 있던 거를 제가 보고 부산에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부산이 생겼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내가 서울에서 봐서 유니백스프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부산에서 내가 그냥 대학생 대활동 박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같은 이름에 부산이라고 달고 나오면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다른 친구들, 대구에 있는 친구들, 대전에 있는 친구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았어요. 대구가 생겼고요. 찾아옵니다. 형님, 대구에다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또 똑같이 기업을 섭외하고 참여단체를 모으고 하겠다는 친구들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이 생기고 또 전주가 생기고 그리고 제주가 생기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대학생들이 즐기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을 행동을 옮기지 않았고 그냥 부산 내려와가지고 대학생활을 끝내겠다라고 했으면은 잘 모르죠. 됐었을까요?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확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혼자서 이제 자뻑이 빠지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존이죠. 나의 작은 행동이 작은 성공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두 번째, 청년기업 엑스포라는 걸 제가 또 만들었어요. 유니백스포를 하고 나니까 결국 그거는 대학생들이 무엇을 통해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지 그런 영역이었는데 실제로 그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취업하는 거잖아요. 좋은데 취업하고. 근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과 지방에 이분법이 있듯이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이런 또 차이가 있잖아요. 다 대기업 가고 싶었는데 대기업 갈 수 있는 인원 다 정해져 있고 90% 이상의 친구들, 거의 99%죠. 99%의 친구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인식은 뭔가 우리가 지고 있고 차별받는다 생각할까? 근데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산에도 좋은 기업 많잖아요. 부산에 있는 부산기업 한번 얘기해 볼까? 아는 부산기업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태광, 롯데 부산 기업입니까? 일본 아닌가? 신동민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산 기업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디? 비행. 맞습니다. 비행그룹. 또 부산 기업 한번 얘기해보세요. 부산은행 나와야지. 부산은행 바로 나와야지. 부산은행. 또 뭐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기업. 잘 모르죠. 5개 얘기 못해요. 현실입니다. 대기업 얘기해보면 다 얘기하죠. LG, 두산, 삼성, 현대. 저의 인식은 그거였어요. 부산에서 좋은 기업 많고 좋은 일자리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 진짜 좋은 일자리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스펙 쌓는 거에 그 목매고 대학생은 그렇게 소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유는 시험에 대한 압박, 대기업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맹목적인 맹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을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부산에 있는 기업을 부산에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 던져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의 해결 방법은 그거였어요. 모르잖아요, 맞죠? 5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애들이 부산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렇다면은 알려주자. 알려주는 게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 라는 거였죠. 그래서 부산 청년 일자리 사업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유니백스 할 때는 거의 비슷한 과정이죠. 함께 하겠다는 친구들을 설득을 해서 모으고, 우리를 도와주려는 후원 기업들을 찾아내고, 기업들을 찾아가서 친구들 기업 탐방하게 해주세요. 기업들 탐방한 결과 우리가 다른 친구들 알려줄게요. 그렇게 한번 자리에 만들어보자. 이전까지 맨날 우리 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백스코에 사는 거 보면은 다 그냥 기업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맞죠? 가가지고 우리 그냥 멀뚱히 그 기업 솔직히 어떤지도 잘 모르면서 앉아서 면접 막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그 정보들을 학생들이 가깝게 느끼고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친구들이 조를 짜가지고 해당 기업을 체험을 시키고 체험한 결과를 스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똑같이 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참여한 그 부스를 방문한 친구들한테 대학생이 직접 소개를 해주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기업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청년기업 엑스포였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운 좋게도 2012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부산 10대 히트 상품의 청년기업 엑스포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건 전국적으로 없었던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취업을 위한 박람회 열고 기업을 알리는 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은 애들이 청년기업 엑스포 솔직히 모르고 또 기업에서도 호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막상 왔는데 실질적인 채용이 된다든 좋은 애들이 온다는 그런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작년에 해봤는데 우리는 올해는 좀 안 하고 싶다 라고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근데? 그래서 그게 실패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하나의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도 이게 5기째 그냥 참 신기하게 끈질기게 이어져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올해 또 제가 했던 그 단장이 외대 친구입니다. 네, 외대 언론 영상학과인가 거기 있는 친구가 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는 게 이 생각이, 이 문제 인식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해결 방법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했던 거는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인문학적 문제입니다. 나니까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했잖아요. 자신만의 삶.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에
자기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나만의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뭐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일찍 몇 시? 5시. 대단합니다. 어제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 그 전날은 10시. 일요일이니까 맞죠? 대단합니다. 5시 일어나다니. 5시에 일어나시는 분 같지만 또 다르겠죠? 네, 5시 일어나서 뭘 하는지 이게 단독성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5시에 일어나지만 내가 그 시간 뭘 하는지가 다른 이게 또 단독성인 거죠. 그게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경한 느낌의 세계를 한번 빠져보는 거죠. 느낌의 세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계는 결국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연애예요. 연애.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최초의 꿈틀거림은 필연적으로 무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갑자기 뭐 신입생들 생각해 봅시다. 입학을 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죠, 맞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걔가 관심이 가요. 시선 이렇게 하고 말 한번 더 붙여볼까? 전화번호 내가 먼저 따볼까? 근데 그 이유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쟤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서울 지하상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이 휙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돌아가는 거죠. 뭐냐? 무지에 의한 끌림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난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은 나의 정보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는 거죠. 이 세계로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저도 뭐 대학 군대 가기 전까지 하고 대학 활동 이런 거 하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나도 그 사람 잘 아니까 서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때 제가 여자친구 없었어요. 예. 대활동을 하다 보니까 2년만 동안 여자친구 없으면서 너무 힘들었죠. 예.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이겁니다. 그래, 질러보자. 그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연락해보고 이런 용기도 없었고 뭐 그런 거 필요한지도 몰랐고 계속 내 주변에서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일 어렵죠. 예. 주위에서 찾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다 등산 동호회 가고요. 골프 동호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을 골프 시키면 안 됩니다. 등산 동호회 보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무지에 의한 끌림에 한번 나를 맡겨볼까 결심을 했죠. 그때 2012년 1월이었어요. 제가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카페가 한 개 생기더라고요. 12월 달에. 그래서 또 값도 싼 거예요. 아메리카노 한 잔 2,500원이라니까 맨날 그때 그 전까지 막 프로젝트 할 때마다 스타벅스 가가지고 3,900원짜리 아메리카노 마시고 했는데 1,400원 아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간도 쾌적하고 갔죠. 갔는데 일하고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뭐지? 그때 제가 알랭드 보통의 이 책을 읽었던 거예요. 무지에 의한 끌림. 왜 끌릴까요? 이거를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잘 모르죠. 네. 그러다가 한 달쯤 그럼 계속 거기서 회의를 했으니까 친구들이랑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 모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3월달 초에 한 달 반 정도 지켜보고 그냥 쪽지를 썼어요. 진짜 한 생전 그래본 적 없었는데 쪽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네주면서 맨 마지막 마감할 때 죄송한데 약간 탁 쳐다보는 거죠. 죄송한데 저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용기를 내서 물어본 거죠. 그 용기를 어떻게 냈는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제가 남자친구는 없는데 이렇게 아싸 이랬는데 남자친구는 없는데 혹시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27, 대학생이 27이다.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생이 27이면 아주 못당이죠.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죠. 대학에 더 이상 나이 건들 사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푸식 웃어요. 그러면서 그건 알겠는데 혹시 몇 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 이런 자리에 가기 전에 다들 그 통밥을 잽니다. 이 사람 몇 살쯤 될 것 같고 주위 친구들과 같이 와가지고 야 쟤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 물어보고 다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27입니다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제 막내 동생보다 어리신데요. 1차 멘붕이었죠.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답이 올 거다.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남자친구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다는 시나리오 다 짜잖아요. 남자들 맞죠? 그런데 그 시나리오 전혀 없던 게 나왔어요. 벽이죠. 그리고 그다음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제가 올해 33인데요. 2차 멘붕. 그냥 빈사 상태죠. 그러면서 근데 어쩌겠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합니다. 괜찮은데요. 객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어르신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불이 나게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부끄럽잖아요. 맞죠?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2주쯤 있다가 갑자기 문자가 한 개 옵니다. 그 사람한테서. 왜? 제가 저번에 쪽지에 연락처 있었으니까. 쪽지에, 그 문자에, 오늘 저희 아메리카노 행사하는데 오시겠습니까? 9시까지 해요.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 문자를 받았던 시간이 6시. 그리고 저는 KTX를 9시에 예약을 해놨었어요. 답은 하나죠. 취소하고 방클해가지고 6시 방클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부산대로 갑니다. 그래서 괜히 멋있는지 막 뛰어가지고 아메리카노 아직 남았죠? 이런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그 상대방도 33세 27의 남자를 만난다는 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답이 잘 없죠. 고민하고 있겠죠. 그때 이제 온천천을 같이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청춘. 2012년 1월이었는데 제가 2011년 11월 달에 이 두 개를 연속으로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이 예수님, 알렉산더 대왕, 시인 김소월, 배우 이소룡, 사카모토 료마 위 인물들의 공통점 33세 요절. 그리고 신경숙 작가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 울리고의 초반에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그 교수님, 주인공 교수님 연구실 찾아갔는데 책장이 있잖아요. 책장이 있는데 책에 우린 다 이름이 보이고 꽂아놓잖아요. 근데 몇 권의 책들만 책 뒤가 보이게 꽂아놓은 거죠. 이름이 안 보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답을 합니다. 33 전에 요절한 사람들의 책들이라고. 뭐지? 이상한 연결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왜 하필 33이냐 묻고 싶은 모양이군. 글쎄 33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간 나이고 알렉산더가 거대 제국을 건설하고 죽은 나이지. 33이 지나면 더 이상 청춘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요절이란 말도 33이 되기 전 죽은 자들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겠나. 예술가들에겐 요절은 때론 영광이지. 그들의 작품이나 서작은 내게 영혼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어. 이상한 연결 지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때 생각했었어요. 33까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도 되겠구나. 요절의 정의, 요절의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33이라는 단어에 저는 집중했던 거죠. 33자리에 뭡니까? 우리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만한 하나의 성과,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느낌의 세계, 내가 하고 싶은 거. 33까지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부모님들 신경 쓰지 말고, 사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설날 때, 추석 때 갔을 때 결혼 안 하냐, 취직 안 하냐, 애는 안 하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데 해보자. 그런 생각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온천천을 걸으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그 여인도 33살이라는 게. 청춘은 나는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33살에 요절했고 이런 책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33이란 나이는
아직 청춘이라고. 당신은 아직 청춘을 즐겨도 되는 나이라고. 용기를 같이 내보자고. 그래서 그 여인과 저는 이제 연인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6살 많은 여인과 연애를 한다는 거 부모님 용납하겠습니까? 다 없죠. 네. 당연히 부모님들의 압박도 들어오고 제 스스로도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한 게 맞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제가 먼저 2번이나 이별을 통보하게 되고 왜 자신 없으니까 이 사람과 평생 살 자신 없으니까. 그런데 못 찾겠는 거죠. 계속 생각나니까. 그래서 다시 만나자. 미안하다. 최선 다해보겠다. 좀 기부하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기 아빠가 되어 있고 애기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머리로 생각했으면 이 사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왠지 모를 그 무지에 의한 끌림, 알랭트 보통 형님의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쯤 좀 오늘 여기 학교 오면서 눈여겨봤을 수도 있겠죠. 여기 저 사람 좀 이쁜 것 같은데 라면서 나중에 연락처를 좀 받아볼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에 인문을 입히는 방법, 결국 그겁니다. 인문학적 인재가 되는 방법은 스스로 정의를 해야 되고 본인이 정의한 대로 하루하루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방고우의 영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방고우가 동생 태호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위대한 일이란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똑같은 얘기 누가 했습니까? 우리 잡스 형님. 커넥티드 닷. 수많은 점들의 연결이다.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얘기를 했죠. 스탠포드 졸업식 축사에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프리시도 했지만 더 중요한 키워드는 커넥티드 닷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매일 5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1인 기업가였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장 그분께서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 전해지는 깨달음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에 나를 노출시키는 용기다. 우연한 사건에 나를 노출시키는 용기 뭡니까? 생경한 느낌의 세계죠. 여러분, 젊음이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젊음은 뭡니까? 청춘은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청춘은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대학은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다니고 있는 4년 동안 다녀내면 비싼 등록금 내고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고 우리나라 등록금이 전 세계 3등인데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한국입니다. 그렇게 비싼 돈 내면서 왜 대학을 다닙니까? 지금 어차피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잖아요. 지금 해도 되잖아. 자퇴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머리 쌩쌩할 때 그때 하면 되는데 왜 대학 다닙니까? 그렇죠? 대학을 왜 다닙니까? 본인에게 대학은 뭡니까? 그렇다면은 대학생이란 뭘까요? 대학생 뭡니까? 대학생 뭘까요? 그리고 본인에게 꿈은 뭡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정의는 이미 사회가 내려놨습니다. 기득권이 내려놨습니다. 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놔야지 자기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데 편하니까. 그런데 그 정의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겠다. 이건 뭐죠?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원하는 삶, 나대로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정의하셔야 됩니다. 디파인, 정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 마치고 집에 가시면은 뭐 내일 아침 또 그냥 부랴부랴 학교 오시고 하겠지만 한 번쯤은 오늘 밤에 눈 감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청춘은 뭐지?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상의 인문학 비피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5분 남았네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제가 한 20분 남기고 질의응답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현재 저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뭐 다 모두에 추천할 수 있는 책은 없죠. 본인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가 궁금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박웅현 씨의 인문학으로 공부하라죠. 박웅현 씨의 인문학으로 공부하라. 깊게 바라보는 것, 들여다보는 것은 광고의 세상입니다. 그분의 시선을 인식해보, 배워본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분? 네. 저는 제가 2011년 책을 읽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부터 저는 워낙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의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붙여요. 근데 책을 혼자서 읽기는 의지가 약하죠.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되는 상황에 독서 모임을 참여를 한다면은 책을 읽겠죠. 근데 그냥 독서 모임 참여하는 거는 내가 또 그냥 대충 참여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 제가 만들었죠. 만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운영자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저는 책을 꾸준히 읽고 있어요. 혼자서 읽는 것도 좋은데 혼자서 읽는 것보다 같이 읽으면은 더 재밌어요.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제가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까 해보시면 재밌어요. 지적 단문의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네. 저 옆에 있는 친구의 이상한 생각을 들으면서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참 나이 어린 친구인데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 나이에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한 번 읽었던 책 잘 안 읽어요. 근데 아까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그 책은 한 3번 읽었고 소유냐 존재냐는 한 2번 읽었고 그냥 뭔가 생각하다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했던 떠오르는 거 한 번씩 더 읽는 거 말고는 뭐 한 번 읽었던 책을 무조건 뭐 3번씩 읽는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보통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 권을 제대로 읽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인문학이 이슈가 됐던 게 대학교 안에서가 아니죠. 대학교 밖에 있어요. 막 강신주 같은 철학자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만 참여하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 데 가서 막 강연을 듣고 하잖아요. 막 그런 고증 담론 듣고 있으면 희열을 느껴요. 아 대단하신 분 어떻게 그런 걸 사용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럼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걸 내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하지? 그래서 내 삶이 바뀌나 안 바뀌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그럼 내가 공부를 해볼까? 그런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 독서 모임을 가는 거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또 답이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글 쓰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생 때 아니고서는 체계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밖에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은 뭐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본가들이에요.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인문학이 지금 소비되고 있는 게 참 슬픈 인문학의 현실입니다.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학적 인재가 돼야 되는데 막상 우리는 인문학적 인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사회 나가면 더 없습니다. 저는 아침 7시 반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 반에 맞춰서 6시에는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은 뛰러 와요. 한 1시간 좀 뛰고 와요. 그럼 7시가 돼요.
저녁 먹죠. 7시 반입니다. 7시 반 되면은 애기랑 좀 놀아줘요. 8시가 돼요. 그럼 8시부터 이제 뭐 집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그 사이에 애들 좀 놀고 있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9시가 돼요. 9시 되면 애 씻겨야 돼요. 애 씻기고 나면은 한 9시 반에서 10시가 돼요. 그럼 10시 되면 정 먹여야 돼요. 맘만 먹이죠. 그럼 11시가 돼요. 어떻게 되면 사야죠. 공부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한 게 잠 줄여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잠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건 아주 본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때 말고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대학생 때 말고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학생활 4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대학생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네요. 40분 된 것 같은데 마치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오늘 일상의 인물을 기다라는 주제로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강동원 연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늘 그렇듯이 우리 연사님 모시고 단상에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